번째 현재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도덕이론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울산의대 인문사회학교실 이경도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경도 선생님은 울산의대를 졸업하시고 하버드대학교 생명의학 석사 받으시고 지금 럿거스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예, 이경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경도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드릴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도덕 이론과 한계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격리 조치라든지 여러 자유 제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두 가지 딜레마를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보다는 딜레마를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여러 논의를 소개해드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두 가지 딜레마가 반드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만 발생하진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례들을 좀 살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본 논의 목적은 딜레마에서 어떤 선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더 충분한가 해서 사실 현 상황은 이제 거리두기 하나만 해도 굉장히 관련된 사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관점에서 또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윤리적으로 중요한 가치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개인들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모든 논의는 이제 방금 최경숙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집단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자유제한 조치여야지 정당화가 가능할 것이고 이제 효과가 비슷하다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좀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더 정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걸 Least Infringement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 가정하고 진행하고 제 제목에서 쓴 한계는 딜레마를 염두에 둔 것이고 도덕이론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 안녕에서 공공은 커먼 혹은 퍼블릭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제가 특별히 두 가지를 구분하지는 않을 텐데 조금 더 커먼이라는 뜻에 가깝도록 이제 개인들의 집합체로서의 공공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들 뭐 그들 이런 개인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즉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정부기관 이것만을 지칭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녕이라고 하면 건강을 포함한 웰빙, 웰페어, 우리 흔히 복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걸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타산적인 개인들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타산적으로 어떤 게 이득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윤리적인 정당성을 판단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이제 뭐 측은지심, 정직, 사랑 뭐 여러 다른 가치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무엇이 더 이득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요. 그리고 자유제한 조치의 법적인 측면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도덕적 정당성을 얘기할 때 보다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벌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이 어떨 것인가, 현실적으로 과연 이 상황에서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의에선 조금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딜레마라고 하는데 일단 A씨는 한 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식당을 한시적으로 닫기를 권고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A씨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유지하거나 식당을 닫거나. 그래서 무엇이 이득인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먼저 남들이 모두 식당을 닫게 되면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나 혼자 운영한다고 해서
크게 그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신 내가 운영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남들이 모두 식당을 열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커져 있고 그래서 나 혼자 닫는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서 여는 편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근데 이제 A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모두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할 텐데 그럼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딜레마에서 중요한 거는 나의 이해를 추구하는 선택은 남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정해져 있는데 그 나의 이해를 추구하는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이해가 침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도덕 철학자인 데릭 팔핏인 이제 Reasons and Persons라는 책에서 이제 우리 딜레마가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문제, 특히 인구 수준에서의 문제들이 이런 딜레마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유명한 딜레마인데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던 죄수는 상대방의 죄를 고자질하고 발설하는 것이 더 이득인데 이제 A와 B 죄수 둘 다 서로의 죄를 고발하고 발설하게 되면 둘 다 2년의 형을 살게 되고 2년의 형을 살게 되고 그다음 만약에 한 명만 발설하게 되면 발설한 사람만 풀려나게 되고 대신 침묵을 지킨 사람 3년의 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내가 아닌 상대방이 발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나는 무조건 발설하는 것이 3년보다는 짧은 2년의 형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득이고 이제 상대방이 침묵하게 되면 이제 A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설하면 자기가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자한테는 자기의 이득이 되는 선택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모두 A와 B라는 죄수 모두 발설하게 되면 우리 둘이 모두 침묵하는 것보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사실 아주 고전적인 딜레마인데 이제 계약주의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뭐 홉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라는 게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자기 이해를 최대한 선택을 그대로 하게 두면 우리 모두의 이해가 침해된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준수하지 않는 게 당연히 이득이다. 특히 다른 이들이 준수할 경우에 내가 무임승차자가 돼서 나의 이해를 증진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흔히 이제 공동선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희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당화된다, 그런 희생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개인 사이의 상호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누가 희생해서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건 공동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즉 모든 개인에게 이득이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자유제한 조치가 정당성을 얻을 수는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 반드시 그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연대를 추구하도록 독려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항상 무임승차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래서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권을 생각하면 우리 딜레마의 일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접종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사실 나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고 무임승차자가 되는 게 사실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연 개인의 선택권을 그대로 둘 것인가. 특히나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이들이 이렇게 무임승차자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다면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딜레마로 넘어갈 텐데요. 사실 이전 논의를 들어보면 조금 이상적이다,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손해를 보고 모두가 똑같은 이득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특별히 권리가 침해받고 특별히 이해가 침해받는 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 내용은 저랑 이제 울산의대 구영무 교수님께서 함께 쓰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딜레마라는 논문을 발췌한 내용이라서 자세한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중요한 점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물론 일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복지가 굉장히 침해받지만 이제 대부분 정당화를 하는 것은 이걸 중단하지 않으면 인구 집단이 리스크를 받는다. 그들이 아닌 타인들이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례를 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중단된다고 하자. 그래서 이 중단으로 주변 인구 10,000명의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 0.01%가 감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2,000명의 복지는 상당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 감소라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상당한 수준의 불평, 괴로움, 고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물론 이제 돌봄 서비스가 중단돼서 뉴스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분들의 자살 위험도 높아지고 그를 돌보는 사람들의 자살 위험도 높아졌지만 일단 이렇게 가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0.01%의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이제 리스크가 그 인구 집단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걸 발생시킬 것인가, 그 함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을 하면 1만 명 곱하기 이제 0.01% 리스크를 해서 한 명이 죽게 된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한 명이 100% 죽게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항분포를 따르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명의 죽음으로 가정하고 시작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이제 한 명이 만약에 죽는다. 리스크를 떠안게 돼서 그렇게 되면 한 명이 죽게 둘 것이냐, 혹은 2,000명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둘 것이냐, 이 사이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선택에서 공리주의는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쉬운 답을 내놓는데요. 그래서 서로 간의 복지 감소분의 합산값을 비교해보자. 그래서 한 명이 죽기 때문에 감소하는 복지의 감소값과 2,000명의 복지가 감소하는 값을 2,000명 모두를 이렇게 더해서 서로 비교해보자. 그래서 집단으로서 어떤 것이 더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지, 최대화할 수 있는지 그렇게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대로 계약주의에 따르면 이제 계약주의 자체에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일단은 좀 소개해드리고 이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주의에 따르면 한 사람의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 다수가 불편하더라도 정당하다. 다수가 불편하더라도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약주의의 주창자인 하버드대학의 톰 스캔론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로 이를 설명하는데, 이제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장에서 막 후반 1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장에 정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왜 생겼나 찾아봤더니 송신 전기실에서 한 인부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부를 살리려면 전기를 모두 차단하고 1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재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를 시청하는 전 세계에 1억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전기가 차단되고 복구될 때까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굉장히 괴롭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겪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반면에 대신에 감전됐다고 하더라도 전기를 그대로 다시 돌리게 되면 이 감전된 사람은 죽게 되지만 그 1억 명의 사람은 그대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캔런은 이 케이스를 들어서 공리주의에 따르면 그 1억 명의 사람들의 불편감이, 그걸 1억 명의 사람들의 불편감 모두 합산했을 때 그 값이 한 사람, 이 감전당한 한 사람의 복지값보다 크면 이 감전당한 사람을 살리지 않고 경기를 지속하는 것이 옳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그렇게 주장이 되는데, 이제 스캔런 생각은 대부분 사람들은 경기가 1시간 정도 중단되는 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겠지만 당연히 한 사람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그래서 스캔런의 아이디어는 이 한 사람의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된다. 특히 이제 공리주의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의 복지 감소분을 서로 그냥 합산하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합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아까 케이스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0.01%의 리스크가 1만 명에 갔을 때 한 명이 죽게 된다고 봤을 때,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2,000명이 괴롭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그들이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약주의자에 따르면 우리는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한 명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의 근데 가장 큰 맹점은 이제 리스크라는 거는 굉장히 그 수준이 굉장히 미약하더라도 광범위한 인구에게 부여되면 분명히 한 명 혹은 두 명, 최소한 한 명 혹은 두 명이 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02%의 리스크가 한국 인구 전체에 부여된다면 추후에 1,000명이 죽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텐데 과연 이 정도의 리스크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의 리스크도 허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높은 수준의 락다운 조치를 계속 취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합리적인 선택인 것인가,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2세대 계약주의자라고 불리는 요한 프릭은 뭐라고 하냐면, 리스크를 사전에 이루어지는 베팅으로 고려해보자. 그래서 사후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베팅할 만한 리스크와 그에 따른 이득이 존재한다면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의 맹점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개인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 전체에 부여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주장인 베링턴 선언에 보면 그냥 굉장히 낮은 리스크이니까 젊은 층에서는 그대로 그냥 사회활동을 재개하자, 그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의 가장 중요한 반론은 그 정도 리스크라도 인구 전체에 부여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전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사후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딜레마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이런 결정들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개인들이 다 나는 이 리스크를 감당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 그걸 다 동의를 구할 수도 없고, 누가 리스크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쉬운 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췄죠. 그래서 그 주요한 논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제한 속도를 낮춘 걸로 인해서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물론 이런 복지의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낮춰서 하루에 죽게 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논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 논변 자체는 맞지만 근데 이 논변을 계속 끌고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그럼 왜 굳이 50kg로 해야 될까? 40kg, 30kg로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왜 50kg로 해야 될까?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고 더 극단적으로는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사회적인 이득을 잘 고려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다 이런 걸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 소개해 드린 논문에서 주요한 내용은 이제 사회적인 이득이 무엇이냐 했을 때 누구의 사회적인 이득이냐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특히 등교 재개나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 같이 기존 불평등에서 더욱 낮은 처지에 있고 더욱 안 좋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들이 리스크를 감수한 행위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짧게 나머지 시간은 다른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만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상황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물론 논쟁적이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일부 식별자를 포함해야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활용에 참여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혜택만 누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딜레마인데 그래서 많은 문헌들이 그래서 커먼 굿을 항상 얘기하고 있고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기존 연구 윤리랑 좀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일종의 활용하는 시스템인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이제 윤리적인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재밌는 거는 환자가 그런 이제 학습에 기여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처음에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서는 연구에 참여할 의무가 시민들에게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딜레마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강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건 좀 넘어가고 그래서 다른 사례들은 이제 기존 의료 전문직 윤리도 인구 집단 수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만약에 모든 의사가 비용과 관계없이 최선의 치료만을 제공하려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A라는 약이 훨씬 비싸지만 B라는 약에 비해서 약간 경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A를 처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구 집단 수준에서 올라가서 보면 모든 의사가 A만을 처방하게 되면 상당한 재정의 지출이 초래되고 이 지출로 인해서 다른 필요한 지출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 의사협회 의료의 강령에 보면 이 위에 강조된 문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환자의 이해를 위해 책임 있게 보건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인 개별 환자의 이해를 추구하고 복무하는 것과 상응한다, 일맥상통한다. 서로 최소한 대치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처음에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개별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가? 그래서 좀 더 근데 인구 집단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우리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해서 가져왔고요. 물론 이제 개별 의사의 의무가 그럼
달라져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는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보건의료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거는 보건의료 정책의 역할이고 개별 의사의 의무는 똑같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은 이제 그런 인구 집단의 고려 사항들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조금 스킵하고 이제 발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그래서 두 가지 딜레마는 기존의 이제 개인 수준의 윤리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고 인구 집단 수준에서 이것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그에 맞는 정치 철학 혹은 분배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전에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할 수 있는 정책들은 이미 많았는데 이제 단순히 부각된 것일 뿐이고 여러 미래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들도 두 가지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경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백신의 강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백신에 대하여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필수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등학교 입학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백신의 경우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집단 면역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고 문에는 잠시 언급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실제로 처벌을 하고 뭐 감옥에 가두고 이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이 거부되거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채용에서 거부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일종의 이제 유사 강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시는 건지 혹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도 일종의 유사 강제성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지금도 꽤 많이 소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후에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좀 더 그런 유사 강제성, 유사 강제적인 정책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네. 예. 이것과 연결돼서 의료인의 백신 거부와 일반인의 백신 거부가 서로 다른 강제성을 띌 수 있는지 이것도 질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해 본 문제인데 의료인의 백신 거부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타인에게 리스크를 줄 것인가 타인에게 해악을 줄 것인가의 문제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진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의료진이 보는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위험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아까 최경숙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암 프린시플에 따르면 이제 의료진은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의료진이 실제로 환자를 보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타인에게 위험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그런 변론은 많이 이제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인과 비슷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를 보는 의료진은 백신 거부가 좀 더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공공의 안녕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물론 그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굉장히 빠르게 결정돼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것도
이제 저는 굉장히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당사자의 의견도 들여봐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 혹은 저는 이제 일종의 집단적 체제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같은.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의 의견, 이제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좀 잘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질문이 아니고 코멘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의사들이 의료지원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프린시플 오브 저스티스에 대한 교육이 의사 혹은 의학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앞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11시에 세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